네, 오늘 43회 창조론 온라인 포럼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공감하는 유전자로 이런 제목은 그 유전자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음, 이러한 이 패러다임 변화, 이 사고의 변환, 이 변환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기독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창조적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새롭게 조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창조론 오픈 포럼에서 이제 지금 네 번째 발표인데 사실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연달아서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관심사는 저는 이제 생물학 쪽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전자를 계속 만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1차적 관심사는 이제 유전자와 진화 여기에 있습니다. 유전자 진화, 보통 이제 이 유전자를 생각하면 진화론적 관점으로 이제 유전자를 생각하기 쉬운데, 아, 지금 유전자를 보는 관점이 이제 상당히 바뀌고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고, 그것이 어떤 현대 분자생물학으로 대변되는 이제 첨단 과학의 발달함에 따라서 좀 더 계속 이제 이 유전자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거나 또 과학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포와 유전자에 대한 본질에 조금이나마 좀 더 가까이 가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오히려 창조론적 변증의 기회들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저희 그 일관된 지금 저희 그 내용은 어, 유전자 중심적 진화론을 벗어나서 다차원적인 관점으로 나가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창조론적 관점과 좀 더 가까워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도킨스의 셀피진, 이기적인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기적인 유전자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판본이 두 개 존재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래전에 30년 전에 가까이 나왔던 그 번역판이 사실 번역이 좀 잘 됐고요. 그때는 적인 유전자라고 번역이 됐고, 지금 이제 의료문화사에 나온 것들은 이제 나온 것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이기적 유전자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옛날 판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돼 있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이 76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6년에 초판이 나왔고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대를 좀 잘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이제 오늘 그, 그 유전자에 대한 생물학사, 또 과학사, 철학적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조사를 해보려고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시간과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다음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한번 유전자의 개념이 지난 150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바뀌어 오는가를 좀 살펴보면 훨씬 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조사를 하지 못했고 좀 수박 거달기이지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지금 거의 50년 전에 이제 이 책이 처음 나왔다는 것을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유전자에 대한 지식들이 축적되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2021년 나온 책에서 유전자에서 이제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유전자 생각하면 이제 이기적이고 뭐 불멸하고 뭐 이렇게 물질적인 유전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유전자에다가 어떤 생명을 불어넣는 듯한 공감하고 반응하고 응답하고 협력하고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유전자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카툰을 가지고 좀 이렇게 다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한 70년대, 80년대 이제 좀 상당히 오래된 카툰인데 제가 이 출처를 제가 좀 다시 찾지를 못했는데 옛날에 찾아놨던 그림인데 아마 8, 90년대 때 이 그림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비만 유전자, 동성애 유전자, 걱정 유전자, 그 다음에 뭐 알코올 중독 유전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찾고자 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이제 시대적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을 유전자가 결정되게 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또 유전자를 제가 발견했다고 이렇게 분장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 잘 파악되시겠지만
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7, 80년대 이런 유전자 결정론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그 이후로 이제 그 20세기 말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유전자 결정론의 반론들이 나오게 되고요. 아,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왔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속 유전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유전자에 대한 이제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진화론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지난 세기의 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 결정론이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이제 영향력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 이 내용은 이제 이 책에 대한 어떤 누군가의 서평에서 제가 잠시 가져왔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 지금 그 스티븐 하이네 지금 이분은 심리학 교수입니다. 문화심리학 교수인데 지금 밴쿠버 UBC의 문화심리학 교수 상당히 그 제가 심리학 쪽은 잘 모르지만 문화심리학의 굉장히 대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심리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을 쓰셨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큰 책인데요. 제 원래 원제는 DNA는 운명이 아니다. 그 DNA에 대한 운명적 사고를 갖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누가 서평을 이제 적으면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부모가 상담하면서 학생이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성적이 좋지 않다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하고 학부모한테 학생이 머리가 좋지 않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이 좋네요라고 이야기할 경우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전자의 케이스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사실 뭐 대부분이겠죠. 사실 이제 어? 그 자기 자녀에게 우수한 형질의 유전자를 물려줬다고 어, 생각하는 것이 그런 우월한 유전자, 우수한 유전자에 대한 갈망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스티븐 하이네의 이 교수는 사실은 이제 그 현대 그 과학의 연구 성과들을 잘 면밀하게 분석하고 심리학과에 사실 융합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왜 유전자 결정적 운명적 사고를 하는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주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리고 스위치적 사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치 사고. 그러니까 OX 사고, 그러니까 이분론적 사고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가 있고 나쁜 유전자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미미하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어, 진품 같은 것들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유전자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지 않은가, 현 시대에. 그래서 이제 뭐 무엇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뭐 어떤 가문의 DNA, 회사의 DNA, 성공 DNA, 여기서 나온 성공 DNA, DNA 말을, 유전자라는 말은 굉장히 지금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어학적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더 다른 분이 분석해 봐야겠지만, 혁신 DNA, 심지어 교회 성장 DNA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고요. 영적 DNA, 하나님의 DNA까지 이런 주일의 제목이긴 하지만 일단 그래서 아마 유전자 DNA란 말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떤 그 가능성, 잠재력, 그런 자질 이런 쪽으로도 의미가 쓰이고 있지만 또 어떤 그것을 밀고 가게 하는 강력한 힘, 주어지는 것 이런 또 의미도 갖고 있지 않은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다양한 좀 이게 은학 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하게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전자라는 가 지금 DNA란 이 용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 사회에.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에, 유전자라는 내용으로 지인인데요. 지인이란 무엇인가에 조금 이게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 한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한번 다시 이제 리마인드 시킨다 의미에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는 46개, 23쌍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 그리고 이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는 DNA라는 데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액시드라는 화학물질이 이렇게 길게,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히스토리한 단백질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고밀도로 집적화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유전자는 이제 현대 생물학에서는 어떤 DNA의 어떤 그 부분,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암호하고 있는 부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전자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많이 쓰는 용어도 하나가 지놈이라는, 뭐 게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영어, 게놈이 어감이 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영어 발음도 지놈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놈이라는 용어는 이 크로모좀 안에 있는 이제 이 유전체 정보 전체를 토탈 이 세트를 총체적으로 말할 때는 이 지놈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노믹스, 유전체학, 유전학, 유전체학 이게 요즘 이제 구별 없이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유전자 보통 그래서 그, 이 DNA 안에 특정 부위가 있는데 그 특정 부위는 유전자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현대 유전학에서는요. 그 부위가 어떤 그 단백질, 생명 활동의 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단백질의 정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고, DNA와 RNA는 핵산이라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에서 RNA로 갈 때 이제 그 핵산에서 핵산으로 가는 거죠. 핵산으로 갈 때 약간 이제 카피본을 만든다. 그래서 전사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이 카피본에서 다시, 어, 실제적으로 생명 활동을 일으키는 이 역할자로 수용하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화학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다른 일종의 번역이라고 트랜스레이션한 번역의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번역되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단백질의 형태에 따라서 서열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그래서 이제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그래서 D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RNA를 거쳐서 단백질이 만드는 과정을 유전자의 발전이다, 이렇게 이제 분자생물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좀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고, 이제 사실 그 이기적 유전자, 오늘 말씀드린 그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 분석하려는 그 시간은 아니고요. 사실 이기적 유전자를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지금 학령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소서나 뭐 이렇게 이런 그 생기부를 쓸 때 자기가 읽었던 책을 이렇게 적게 적어내게 되죠. 대학을 가려면 요즘 그 수시로 가려고 하면 이제 좀 몇 년 지난 내용이긴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이적 유전자를 읽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과학의 어떤 중요한 고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읽었고, 근데 끝까지 읽은 학생들은 다시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 설명도 잘 못하는 이제 그런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기적 유전자 갖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에 대해서 상당수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고, 이 시대의 진화론의 고전, 그 종의 기원에 의한 두 번째 고전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이적 유전자를 뽑을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생각에 어떤 은연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킨스 이적 유전자에서 이제 몇 가지 내용을 발췌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설계와 목적, 성과학과 같은 DNA가, 이런 것들은 DNA가 신경 쓰거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DNA는 생명체의 유일한 목적은 DNA를 생존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DNA가 유전자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만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타적 행동도 결국은 유전자 수준에서 개체를 보존하기 위한 그 행동이다, 이렇게 다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체들은 유전자의 운반체일 것이다, 풀린다, 이 정도로 이제 아주 물질론적인 그 유전자 중심적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윈의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의 개념을 유전자 중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진화를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 도킨스의 이 유전자가 결국 함의하고 있는 임플리케이션, 가장 강력한 임플리케이션은 흔히들 말하는 어, 지적으로 충분한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도킨스가 무신론적 진화론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방법론적 자연주의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무신론 진화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어, 무신론적 함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로 표현될 수 있는 이걸 갖다가 이제 세계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게 본다면, 결국은 이제 그 유전자 진화에 대한 유전자 중심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화에 대한 유전자 중심적 관점은 다른 말로 진 아이즈 뷰 혹은 진 실렉션 뷰, 이기적 유전자 세어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이 생물의 그 진화의 원동력은 바로 DNA다. 그리고 DNA가 자연 선택과 이 진화의 등동력은 바로 유전자를 통해서 설명할 때만 가장 잘 설명이 된다. 그래서 유전자 진화의
중심적 관점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진화의 중심은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유전자.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현대 진화 생물학의 근간을 이루는 신다윈주의 현대종합 이론을 이제 세계관적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진화에 대한 유전자 중심적 관점, 진 센터드 뷰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로 대변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 진화론을 갖다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요 제가 지난 포럼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현대 진화론을 갖다 신다윈주의 현대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의 돌연변이 그것이 이제 유전학적 법칙을 통해서 개선된다. 그리고 DNA가 이 가장 중요하다, 유전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난 포럼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러한 유전자 중심적 관점에 진화론자들이 반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것이 확장된 진화 종합 이론이고 이 확장된 진화 종합 이론을 주장하는 진화론 내부에서의 논쟁은 진화가 일어나는 요인 중에 유전자만이 유전자가 중심에 있다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전자 중심 진화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 논문 때문에 제가 사실 이제 이 내용을 하게 됐는데 논문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논단이죠. 논단인데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내용은 그 과학잡지 네이처의 월드뷰라는 코너가 있는데 월드뷰라는 코너에서 2016년에 이제 그 그 영국의 이제 그 과학 철학자인 아마 이 학교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이제 그레고리 레딕이라는 유명한 이제 그 과학 생물학사입니다. 과학사 중에 생물학사를 전공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도발적인 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제목을 보게 되면은 그 학생들에게 그 시대의 생물학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어, 지금이 이제 유전학 교육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멘델의 그 유전학에 그 뿌리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 이것이 신속하게 개정돼야지만 현대 생물학의 그 유전자 개념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잠깐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문제는 멘델의 진포 접근 방식이 이 진포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예를 들어서 이 멘델 완두콩에서 이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이제 그런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이건 접근 방식이 21세기 생물학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비평가들이 이제 게놈 시대의 잠재력을 신화하면 가변적인 생물학적 현실, 가변적인 생물학적 현실에 대해 더 잘 맞는 새로운 개념과 언어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예에 의존하는 것이 유전자의 힘에 관한 아까 유전자 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시대에 덧들어진 결정론을 조장할 수 있는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유전학 교육에 관심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그 맨델의 유전학에서 나왔던 그 개념 뭔가를 결정하는 유전자 뭔가를 만드는 유전자 이런 그 교육들이 현재 이제 그 유전자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가변적이고 어떤 플라스티 어떤 그 유연성이 있는 개념인데 그것을 이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금 현대 유전학 교육은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론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전자 결정론이나 뭐 이런 거겠죠. 유전자 결정론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유전학을 그 일반 생물학에서 빼라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또 반론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이제 저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내용을 제가 번역했는데 이제 가장 상상력이 풍부하고 엄격한 과학이라 할지라도 그 과학이 탄생한 역사적 상황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래서 그 맨델 유전학 법칙이 확립된 1900년대 초, 20세기 초반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때에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제가 좀 깊이 좀 과학사적 관점에서 좀 탐구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제 현장과 시간이 좀 안 돼서 못했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그때 논란이 있었어요. 이제 이 유전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내용도 여기 잠깐 나오는데요. 이 레딕의 이 주장, 이 짧은 논단에서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어떤 단순한 도식도가 아주 단순하면 이제 사실 좀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 유전자의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맨델 쪽이 이제 승리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1920년, 30년대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제 그 형질이 바뀌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신다윈주의가 확립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결정론적으로 유전자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영향을 미쳐왔는데 21세기에 이제 이 가변적인 생물학적 현실을 반영해서 유전자를 에 대한 이제 좀 더 다른 용어를 좀 찾았자. 유전자란 개념이 이제 그 결정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용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이제 다음에 좀 깊이 좀 제가 탐구할 수 있으면 좀또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예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그, 이, 이건 한 10년 전에 논문에서 한번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그 어떤 그 genetically identical mice라는 이제 유전적으로 동일한 성기들, 유전적으로 동일한 성기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개인화, 인디비주얼리티, 어떤 개인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개인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그 실험 생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어떤 생지를 그 유전적인 배경을 굉장히 이제 균일하게 만드는데 그 작업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인브레드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근친 교배를 계속하게 됩니다. 같은 이제 그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여기서 이제 까만지의 이 까만지들끼리 근친 교배를 계속 시킵니다. 까만지들끼리 계속 까만지와 계속 근친 교배를 시키게 되면은 한 10번 정도의 세대를 거치게 되면은 요런 처음에 하얀지 색깔을 띠고 있는 이 지도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회색지도 나오고 한지도 같이 나오는데 10번 정도 이렇게 6번에서 10번 정도 가게 되면은 거의 이제 까만지 여기서부터 까만지가 나오지 이 회색이나 흰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유전적으로 이제 아이덴티컬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죠.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실험실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약물에 대한 어떤 그 효과를 보고자 할 때 가능하면 이제 유전적 차이에 의해서 이제 약물에 대한 그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이런 그런 목적들이 좀 많긴 한데요. 일단은 그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근친 교배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굉장히 순열한 집단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유전적으로 동일한 성기들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실험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유전적으로 동일한 지들을 거의 뭐 유전 변이가 거의 없는 지들이죠. 99.9% 동일한 유전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지들에다가 한 그룹은 이제 인니치드 인바이러먼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성기들이 이제 서로 그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넓은 이 생지 이 케이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탐험도 할 수 있고 돌아다니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인니치먼트 이라고 하죠. 이런 그룹에서 나온 생기들의 이제 그 뉴런의 양상과 일반적으로 이제 먹이와 물 외에는 이제 다른 뭐 특별한 뭐 경험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조로운 일반적인 다시 환경이죠. 일반적인 환경에서 이제 자라난 생쥐들의 이 신경세포를 보게 되니까 이 브랜치된 이 생경세포가 전화하면 서로 연결되고 연접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상당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 유전적으로 같은 유전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한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이 쥐의 그 뇌에서 사람도 있는 부위입니다. 히포캠퍼스는 해마라는 부위. 거기에 해마라는 부위는 새로운 신경세포들이 자라나고 신경이 만들어지는,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ENR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이 인니치드 인바이러먼트에서 이제 노출되었던 생지들, 그리고 이 CTR은 이제 스나다 인바이러먼트에서 생성된, 노출시킨 생지들을, 예, 여기 그 해마의 부위에 이 까만 점이 보이시는데, 이 까만 점들은 그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고 있는 흔적 자국들입니다. 이걸 염색해서 보게 되는데 훨씬 더 인리치먼트가 높은 곳에서 이러한 신경세포가 이제 새롭게 자라나고 많이 경험하고 학습하게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브레인 플라스티시티라고 이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뇌의 가소성 혹은
유연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롭게 이제 이게 새롭게 형성되고 새롭게 자라나는 것이죠. 어떻게 학습하고 경험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이렇게 같은 유전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성질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인데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리티가 유전적으로 동일한 성질들에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과 환경 또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 새로운 이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번역된 국내에 번역된 책인데 이제 Developing Genome. 예? 그래서 이 발달하는 게놈이라는 것이죠. 발달한 게놈, 발달에는 지놈, 유전체. 예. 그래서 이제 이 환경에 따라서 이 경험에 따라서 어떻게 유전자가 바뀌는가 이건 사실 이제 이 후성 유전학과 행동에 대한 이제 이 책인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 그동안의 이론은 이제 탁월한 유전자가 우리의 형질과 특성을 결정하며 변치 않는다는 이런 결정론적 생각들이 있었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후속 유전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발달하면서 유전자가 기능하는 방식은 우리가 하는 경험에 따라 변한다. 사실 이 많은 질병들이, 물론 이제 유전자의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유전자보다는 유전자와 외적인 환경과 경험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후성주의학적으로 밝히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정신건강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유전자가 하는 일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꾼다. 유전자의 정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맥락이 유전자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 유전자를 활성화하거나 침묵시킴으로써 우리 몸과 마음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후성유전은 이제 하의 생물학에서의 어떤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유전자가 내가 한 일로 알고 있다 이렇게 7년 전에 번역된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이 후성유전 혁명인데요. 그래서 이 책에 서문해 보게 되면 다윈과 맨델은 19세기를 진화와 유전학 시대로 정의했고 왓슨과 크릭은 20세기를 DNA 시대로 정했죠. 1953년 이제 DNA의 과학적 구조,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면서 유전학과 진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유전자 중심적 진화론의 전성시대를 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970년대 이제 그런 사상적 배경 가운데서 홉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신다위주의 핵심적인 어떤 그 책을 냈고, 됐죠. 그렇지만 21세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싹은 이제 1980년대부터 트기 시작했죠.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후성유전학에는 새로운 분야가 출현하면서 지금까지 이 도그마로 간주되었던 것들, 이 도그마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전자 중심적 사고, 유전자 중심적 세계관, 이 세계관을 것을 도그마로 간주되는 것들을 무너뜨린 뒤 아주 다양하고 훨씬 복잡하고 아름답고 정교한 방식으로 생명의 청사진을 다시 쌓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서문에 이야기하는데 정말 다양하고 훨씬 복잡하고 아름답고 정교한 방식.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유전자 중심적 진화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제 일직선상으로 이제 스탠드포워드한 그런 이제 설명하고 근데 이해가 쉽죠. 근데 이제 그 후성유전이라는 파트가 나오게 되면서 생명 현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답고 정교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설명도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죠? 사실 여러 가지 학문들이 이제 융합돼야지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21세기 유전학의 시대는 이제 후속 유전학의 시대인데 이 왓슨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제 왓슨도 이제 그 DNA 이중나선 발견 50주년의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의 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유전학 시대가 나오는데 바로 유전자 서열 그 정보를 넣으면서 가야 되는 그런 후속 유전학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이미 모든 생물학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후성유전학 뭐 이렇게 제가 많이 이 포럼 시간에 다뤘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그 유전학과 후성유전학을 이제 저희 이렇게 나눴지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서로가 이제 하나의 시스템인데 조금 다른 이제 굳이 나눠서 설명하면 이런 예를 돕기 위해서 나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학은 하드웨어라고 비유한다면 성유전학은 소프트웨어에 그리고 이제 유전학을 시나리오에 극본에 비유한다면 성유전학은 연출자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전학을 식재료에 비유한다면 식재료를 다루는 요리사에 아마 비유하면 아마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DNA는 결국 대본에 가깝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화를 이제
그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리메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연출자와 어떤 배우가 나오냐에 따라서 영화의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게 되면은 세포가 DNA에 들어있는 암호를 읽어드릴 때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국 같은 대본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유전자를 사용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유동유전학인데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DNA 유전 정보 바깥에 구성유전학 에피지네틱스라는 그 에피는 바깥이라는 이 라틴어인데 그 DNA 정보 바깥에 DNA의 바깥 그 정보는 이 ATGC 하는 그 이 정보는 그대로 있고 DNA 바깥쪽에 이제 DNA가 이제 메틸기가 붙는다든가 DNA를 감싸고 있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의 그 꼬리 부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화학적인 수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유전자는 굉장히 고도로 그 압축돼 있고 고도로 꼬여 있는 아주 이 3차원적인 수학적으로 위상수학에서도 이걸 연구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초고도로 밀집화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당히 풀리고 감기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굉장한 그 이론적인 위상학적인 어떤 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하나가 바뀜으로 해서 구조가 화학적인 기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 유전자의 그 발현 양식들이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유전 정보는 바뀌지 않고 유전자 발현 양식이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우리 몸을 생각해 봤어도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 몸은 같은 유전자라고 같은 수정자라고 시작했지만 발생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뇌세포가 되기도 하고 근육세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뇌세포와 근육세포의 이 모양과 형태는 굉장히 달라지죠. 이것이 결국 유전 정보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전 정보를 읽어드리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 그에 따라 그때는 이 안에서 수많은 이런 그 케미컬 모디피케이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조절돼야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그, 이미 한 70년 전에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영국의 발생학자인 와딩턴이라는 사람은 이걸 갖다 이제 에피제네틱 랜드스케이프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하나의 그 배아로부터 다양한 그 형태의 세포들이 나오는 걸 봐서 아마 우리 세포에는 우리 몸에는 어떤 이런 이 구슬이 이제 굴러가서 이런 어떤 골짜기를 만나에 따라서 여기에 갈 수도 있고 여기에 갈 수 있죠. 이런 골짜기와 같은 이런 결정하는 다양한 인자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걸 갖다 이제 에피제네틱 랜드스케이프라고 예언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몇십 년 뒤에 이제 80년대, 90년대부터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구성유전학적인 어떤 그 마커들, 현상들이 이제 구성유전학도 사실은 수많은 정보들입니다. 사실 유전 정보에 버금가는 정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후성주자라고 이야기 쉬운 예로 이제 일란성 쌍둥이를 좀 예를 들어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모노다이고틱 트윈이라고 하는 일란 쌍둥이는 유전 정보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들의 삶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게 되면 사실 그 마지막에 어떤 노년에 들어서 앓는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쌍둥이들은 이런 쌍둥이가 같은 질병에 걸려서 이제 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다. 예, 그렇게 왜 그래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논문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 세 살짜리의 일반 쌍둥이의 크로모좀 17번에 영장을 갖다가 어떤 후속 유전학적인 마크를 가지고 이렇게 염색을 해봤습니다. 염색을 봤을 때 이제 거의 이 세 살짜리 일반 쌍둥이들의 마커에서는 두 개의 색깔에 따라 패턴이 차이 나는 건데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던 반면에 50살 먹으면 이제 일반 쌍둥이의 17번을 같이 염색해 봤으니까 이 특정한 후속 유전학적인 표식자 마커의 패턴이 제법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와에 따라서 같은 유전자 배경을 갖고 있지만은 이렇게 어떤 유전자의 발현은 계속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성유전학이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을 다르게 건강과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를 그대로 이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우리는 유전자는 어떤 뭔가를 결정하는 이미 주어졌고 결정하는 이제 그런 개념의 이제 그 유전자를 봤던 시각이 19세기에
시각이었다면 21세기는 이제 유전자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모든 것에 이제 반응하는 유전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블린 폭스 켈러라는 MIT의 과학자는 굉장히 이 유전자의 아까 그 브레골 레딧과 같은 그런 학자인데요.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큰 학자인데 이분의 저서들이 국내에도 또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그 유전자에 대해 이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잘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리액티브 지능, 반응하는 유전자, 응답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제목으로 삼았던 공감하는 유전자, 이 공감하는 유전자는 그 독일의 그 신경과학자이자 의사인 그 요하임 바우어라는 사람의 책을 작년에 이제 2021년에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국내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으로 출판된 영어로 번이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 공감하는 유전자. 그래서 더 나가서 이제 그 유전자의 특성이 어떤 그 결정론적인 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윗간의 유전자는 의미 있고 인간 친화적인 사회 태도에 반응하는 유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 중심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이로운 유전자 활동을 이끌어내며 이거는 이제 신경 과학자로서 이런 것들을 수많은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유전자다. 네? 그 몇몇 예를 제외하고는 우리 인간의 삶과 건강에 결정적인 것은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그 몇몇 예를 제외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지금 현대 그 분자의학에서 바람 유전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자기 가게에 난소암 유방암 유전자의 그 돌연변이가 있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유방을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나온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암에 대한 유전자 성향성이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유전자적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질병들도 있고 특별히 그 소아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전적 요인은 굉장히 많은 거고 그 소아 대사질환 같은 것도 유전적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제외한다면 상당히 많은 질병과 이런 건강의 그런 것들이 유전자를 물려받은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는 게 좌우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인간의 삶 속에서 유전자 활동이 어떻게 조절되느냐, 어떻게 유전자를 발현시키느냐, 어떻게 유전자를 잘 이렇게 어, 긍정적 방향으로 발현시키나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선하고 정의로운 인간성과 공감을 통해서 이러한 그 유전자의 발현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전자가 틀렸다. 유전자 결정론에 반기를 드는 그런 이제 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이제 그 생명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유전자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질이 다음 단백질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비교적 이게 리니어하게 이루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했죠. 특히 이제 80년대, 80년대까지나 이런 생각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지 않았는가. 저도 이런 부분에서 좀 어, 추적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 한 20세기에는 이런 생각들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말부터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이 컴플렉스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그죠? 어떤 단어 하나 요인 가지고 설명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이게 어떤 아웃풋의 원인이다 그러면 이걸 차단하면 이제 어, 쉽게 해결될 수가 있겠죠. 어떤 나쁜 질병의 원인이다 그러면 차단하면 이제 해결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우리의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질병 가운데서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한 요인을 이제 따라 짚어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게 재밌는 카툰이 하나 있어서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서 가져왔는데요. 1994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21세기 말이 20세기 말입니다. 20세기 말에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리니어하게 생명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선입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 단백질이 이제 뭐 인상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제 활성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면서 이것이 이제 바람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 이 각각 요인들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 엄청나게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너무 복잡해가지고 설명을 못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이제 이런 논문에 이런 좀 아주 재밌게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1994년 트렌드인 바이오케미컬 사이언스 생화학 경영 리뷰에서 이게 이런 그림이 실린 적이 있는데 21세기 20세기 말부터 먼저
이러한 현상, 생명 현상의 복잡성, 컴플렉시티, 단순하게 유전자 하나로 그것이 유전자 하나 옆에 유전자 하나 영향을 주고 또 이렇게 영향을 줘서 어떤 피노타입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잡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미 알게 됐고 이러한 생명 현상의 복잡성 때문에 그, 그 분자 생물학에 이제 반대하는 그 전환 프롬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생물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데니스 로벌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지금 지금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게 되면은 도킨스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게 나옵니다. 도킨스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번역도 돼 있고 굉장히 흥미로우시다 아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쓰신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아주 진짜 정말 명작입니다. 이 정말 생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한글판은 지금 구할 수 없는데 이 뮤직 오브 라이프라는 이 책에서 이분은 그 도킨스의 이 유전자 이적 유전자 이 관점을 강력하게 이제 비판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유전자 중심적 관점, 즉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은 과학적인 발견을 특별한 방식으로 이제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아주 이제 편협한 방식으로 해석하기 위한 화려한 운전 논쟁이라는 것이죠. 말장난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의 편협한 주장을 말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이 데니스 노블 교수님의 주장은 이제 생명의 근원을 미시적 환원주의, 유전자 결정론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거시적 관점에서 시스템 생물학에 입각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 의식, 기억 이런 것들은 단순히 유전자의 속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블의 생각에는 이제 유전자와 환경 사이에는 복잡한 사교형이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이것 역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유전자가 생명체의 기능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는 결정론적인 생각, 운명적인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노블의 이제 비유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데요. 이제 노블은 유전자를 우리 인간의 전체 지놈, 게놈 안에 유전체 안에 이제 약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유전자가 있다. 단백질을 만드는 이제 그런 부위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인간의 이 유전체는 3만 개의 파이프를 가진 거대한 오르간이다. 이 오르간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르간 자체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지만 이 오르간을 어떻게 입자에 따라서 이 작곡가가 곡을 만들고 그에 따라 해석하는 연주자에 따라서 엄청난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이 유전자는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주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뭐 감동을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유전자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떤 표현을 만들기 위한 잠재력이 있는 가소성이 있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50년대 DNA의 그 이중가성 구조가 밝혀지면 나서 60년대, 70년대 독일서 이기적 유전자를 썼던 70년대까지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에서는 이제 그때 왓슨이나 크릭 같은 이런 분자생물의 개척자들이 요 그림을 크릭이 완성한 그림인데요.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서 이 중심적인 뭐 원리, 중심적인 어떤 도그마 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DNA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RNA, mRNA 요즘 이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mRNA에서 잘 알고 계신데요. mRNA는 중간체를 거친 다음에 예, 전사되고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미노산으로 변형되면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플레이어는 이거지만 이 안에 숨어 있는 DNA, 이 안에 이제 이전에 있던 이 DNA가 사실은 이제 이것을 이제 조정하고 지시한다.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 유전자 중심적 세계관이 바로 이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크게 봤을 때 이제 그 세계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21세기에 아까 속성 주장을 말씀드렸지만 그 또그 확장된 진화종합 이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확장된 진화종합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유전자 중심주의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제 시대적 요구죠. 패러다임 시프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과학에 있어서 유전자에 있어서는 코페르니쿠스 같은 어떤 혁명적 발상이라고도 뭐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유전자 중심주의를 넘어서 이제 생명상의 환원 복잡성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가 중심에 있고 진화의 중심에 있고 생명상의 중심에 있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제 그 생명과학자들이 분자생물학자들이 그리고 있는 이제 그림들은
여러 가지 이제 차원을 갖다 여러 가지 달려서 다차원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어떤 NOM이라는 것은 이 지노음부터 다시 접미사를 맞춘 거죠. 지노음, 에피지노음, 아까 에피지네틱스가 구성주잖아. 그다음에 트랜스크립토면 전사체, 뭐 프로테옴이라는 것은 이 단백질체, 이건 메타볼롬이라는 대사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을 이야기할 때 어떤 그 대사 질환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이 피노타입을 나타날 때 어떤 이 잘못된 이 지놈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화학공개와 상호작용에서 다차원적으로 유전자 발현과 이런 것들이 조절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상은 피노미라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진화론에서 어떤 생명의 형태의 변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피노미라는 표현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하나의 그 중심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플레이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조절되고 있다. 다차원적으로 조절되고 있으며 이것은 각각의 각각의 국면에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좋은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혹은 나쁜 유전자가 있어서 이래 좋은 피노타입이 나오거나 나쁜 피노타입이 나온다고 보기보다는 이 유전자는 결국은 대본에 가깝고 대본을 어떻게 읽어드리냐에 따라서 그 영화의 그 느낌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과 모든 것들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다차원적으로 보는 것이 지금 현재 그 21세기의 그 과학 발전, 물론 과학 발전이 항상 뭐 옳은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어, 이 많은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같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봤을 때 어떤 그런 결정론적인 관점보다는 어떤 이제 다차원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유전자에 대한 관점을, 이 패러다임을 훨씬 더 창조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이제 좀 두서없이 했는데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린 들었던 걸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1976년대 초판에 나왔던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생명에 대한 신다윈주의 진화론과 유전자 중심적 사고가 그 지배적이었던.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생각을 지배하고, 그래서 도킨스가 결국 그 시대의 그 사상에 그 매몰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흐름을 가지고 결국은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유전자 결정론의 사고를 가지고 진화를 설명했죠. 그런데 유전자 중심적 사고, 유전자 결정론의 사고는 생명을 이해하는데 부분적으로 유용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뭐 무용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아주 유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유전병을 진단한다는가 유전적인 암을 진단한다는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생명현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어떤 부분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미시적이고 분석적인 환원주의와 유전자 중심적 관점보다는 아까 그 데니스 노블 교수님 말씀하신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적인 사고가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데 좀 더 설득력이 있다. 그것이 이제 21세기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결론이고요. 지금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진화론자 내부에서도 그 확장된 진화조합 유래를 이야기하는 그 진화론자들도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자 생물학의 급속한 발전은 생명 현상에 대한 다양한 국면, 아까 그 그림을 보여줬듯이 다양한 에스펙트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로부터 표현형으로까지 구현되는 분자 수준에서의 생명 시스템은 다양한 양상 국민이 관여하는 전형적인 환원 불가능한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환원 불가능한 복잡한 시스템은 이제 그 지적 설계가 말하는 이제 그런 용어입니다. 그죠? 따라서 생명 현상은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요소나 분자문을 따로 떼내가지고 이것이 결정적인 중요한 요인이다. 이것이 결국은 표현을 결정한다. 이렇게 따로 고려할 수 없는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학의 그 지난 세기의 그 도킨스 유전자로 대변되는 유전자 결정론적 사고, 유전자 중심 사고에 의해서 원종이 갖고 있는 우월한 유전자, 이런 이기적 유전자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현대 이제 그 21세기 많은 학자들과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감하는 유전자, 소통하는 유전자, 이런 관점으로 유전자를 한번 다시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이제 좀 더 우리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유전자의 본질에 약간이나마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물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이제 온전히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그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독교 세계관을 바라볼 때 좀 더 나은 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생명을 묻다라는 작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지금 덕성여대 약학과에 재직 중이신 정우현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쓰신 이 생명을 묻다는 책은 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생명에 관한 이 훌륭한 저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전 사실 신선한 도전이고 충격적이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묻은 비밀을 DNA와 유전자의 진화로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 즉 유전자 결정론을 당연시하는 이들의 주장에 침묵만 한다면 그 주장은 어느 순간 그 자체로 절대적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고 믿는다. 이런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생명의 참모습이 위축되고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는 것을 그저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과학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과학은 생명을 온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분은 이제 결국 그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현대 과학이 결국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답할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 그 어떤 인문학적인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내용인데, 결국 이분이 말씀하시는 결정론을 당연시하는 이들의 주장에 침묵만 한다면 결정론에 뇌물될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저희 머리를 때렸는데, 그래서 정말 어, 지금은 결정론의 시대가 아니라 유전자는 어떻게 보면 소통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경험에 응답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것이 어떤 창조론적 관점과 하나님의 창조론 관점과 인간관과 공명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저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